근데 잘 들어주는 거의 전제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좋아야 돼요. 말 체력이 좋은 사람은 체력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 또 말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또 미세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스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말의 체력 그리고 말의 근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좀 그런 고민 상담을 좀 받았었어요. 뭐 오래된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말의 소재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참 둘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잘 떠들었는데 요즘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좀 무료해지는 느낌. 대화의 소재가 서로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땐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 체력, 말 근력과 관련된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100%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뭐 감기 주사를 넣듯이 100% 정확한 진단은 안 되겠으나 종합적인 처방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일단은 대화가 잘 되려면 당연히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잘 들어주는 거의 전제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좋아야 돼요. 말 체력이 좋은 사람은 체력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 또 말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또 미세하지만 좀 다르거든요. 일단 왜 제가 체력 얘기를 꺼내냐면 체력이 좋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로 예를 들면 부부 사이 체력이 좋으면 아내가 얘기하는 쓸데있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듣게 돼요. 귀엽고 이쁘잖아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얘기하는 쓸데있는 쓸데없는 얘기를 구분하지 않고 듣게 되죠. 왜냐면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체력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전국으로 강의를 돌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하루에 강의를 2개를 뛰었는데 집에 오고 샤워를 하고 아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해도 체력이 딸리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듣지 못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뇌 자체가 자꾸 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의 말 중에 좀 듣기 편한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말, 가벼운 얘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놓여있는 뭐 오뎅탕이 맛있다거나 아니면은 TV를 켜놓고 TV의 저 장면이 되게 웃기다 이 정도의 얘기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얘기만 해요, 그죠? 그날 사람이 겪었던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이 좋아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말체력이 좋으려면은 후반부에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 말체력이 좋아야 되는 건 사실 어휘랑 표현력 더 디테일하게 뽑아내면 이게 독서량과 글쓰기랑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왜 독서랑 글쓰기랑 관련되어 있는지는 후반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체력으로 돌아오면 저희가 10대 때는 입시 공부를 하면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저녁 10시 11시 되고서도 핸드폰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를 마치 쓸데있는 얘기처럼 잘 떠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체력이 떨어지면은 별거 아닌 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이게 40대 50대 환갑이 넘어가면은 정말 이쁘게 잘 사시는 노부부도 있지만 왜 괜한 문제거리를 만들어 피곤하게 이러잖아요. 피곤하게란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 습관적인 요소도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려면 전제 조건은 저희가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 말 체력이 좋으려면은 또 붙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말 습관적인 요소. 내가 내뱉는 말의 언어에서 편견과 선입견, 그 다음에 아집은 좀 내려놔야 돼요. 당연히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편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거든요. 겸손할수록 그걸 좀 내려놓으려고 하고 근데 겸손함과 경솔함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늘 겸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경솔한 말 습관은 편한 사회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참 저희가 너무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애정의 대상이지만 엄마는 뇌과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엄마는 나랑 동일시에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고 싶을 때 엄마가 불편한 얘기하면 엄마한테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짜증이 갈 때가 있잖아요. 참 잘못된 언어인데 근데 이게 오래된 연인 오래된 부부한테도 그 사람의 얘기가 나를 피곤하게 하면 경솔한 언어가 나가거나 아니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얘기를 돌리고 싶으니까 재빠르게 내가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의 얘기를 커팅해버리거나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사랑할수록 더 온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온전히 들어주는 게 힘들면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 입장에선 최선이지만 굳이 이 얘기를 당신이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언젠가 이 방법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선택을 당신한테 맡기는 거죠. 배우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건 일단 들어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의 목도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 라는 명령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게 금요일이었나? 금요일에 강의를 끝나고 호프집에서 아내랑 맥주 한 잔을 했는데 그날 좀 피곤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 피곤함을 좀 빨리 지우려고 온수랑 냉수로 빨리 샤워를 하거든요. 그럼 좀 잠이 깨서 아내랑 대화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빨리 자고 이러진 않아요. 밖에 나가선 참 웃는 얼굴로 대화를 잘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 내 남편한테는 너무 피곤한 얼굴 너무 짜증나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샤워를 하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또 아내 얘기 또 잘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마 2시간이 한계였나 봐요. 네. 아내가 인간관계적으로 그 애증의 대상이 있잖아요. 미워하지만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미움의 관계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고 어차피 사랑해야 될 관계면 애초부터 좀 기대 심리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이 기분 좋은 날에는 기분 좋구나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기분 안 좋은 날은 또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었구나 라고 좀 내려놓으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도 그날따라 이제 계속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좀 안 듣고 2시간 동안 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내도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좀 반영하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게 공감이고 그게 대화법이거든요. 사실은 반영하려고 하는 제스처 실제 행동하진 않더라도 내가 해볼게 좋은 얘기다 이래놓고 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아내도 좀 그날따라 그러진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오니까 이게 참 체력적인 한계가 오니까 이제 좀 우리 너무 피곤한데 미안해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내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서운함이 좀 있었고 저한테 오히려 나중에는 여보씨 피곤한데 좀 오늘은 그래도 좀 가벼운 얘기 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해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미안해서 아니야 내가 좀 체력이 좋았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저번 회차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소한 거라도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서운하게 한 것 같으면 바로 미안하다라고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사과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오래 붙어있는 부부, 오래 붙어있는 연인이라 그래서 미안한 고마움조차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거든요. 자꾸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식물도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식물은 제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잘 키우지도 못하고 근데 심지어 안에 있는 식물도 잘 사랑한다 그러고 이쁜 말 해주고 물을 줘야 더 그 초록잎의 잎사귀가 더 초록초록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식물에 물을 주듯이. 그리고 또 하나 말의 체력을 키우는 방법은 표현의 디테일이에요. 표현의 디테일을 잘 관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템플스테이 갔던 스님이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계절의 선순환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밖에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눈밭을 막 이렇게 뛰어놀려고 나가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왔구나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태도인 거죠. 호기심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옮겨오면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김치볶음밥 요리를 얼마 전에 아내한테 해줬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한 요리를 잘 먹었는데 두 번째 요리부터는 본인의 디테일을 좀 싣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치볶음밥 만들 때 한 후반부에 이제 계란을 2개 정도 풀거든요. 그럼 고소해져서. 근데 아내는 그거보다는 계란 후라이가 된 상태에서 볶는 게 좋대요. 그리고 김치는 저는 최대한 잘게 써는 스타일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중간의 크기에서 2분의 1 크기에서 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넣어달래요. 이게 그 아내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해주는 거죠. 식감이 아삭하게 식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냥 계란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볶는 것보다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형태에서 볶는 걸 아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고 자고 싸는 형태에서도 오늘 하루는 아내가 어떤 먹음의 형태를 취하는지 어떻게 자는 형태를 취하는지 그 모양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좀 찌그러진 모양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좀 확장된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 디테일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제가 이게 전통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뭐 챗GPT가 발달을 해도 자기 인식과 자기 개념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언어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자기화 시켜서 표현시키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연애를 할 때나 비즈니스 형태나 마찬가지로 책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서 상실의 의미는 저는 해마다 바뀌었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지금은 그 상실의 의미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상실을 겪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 자신과 내가 동경했던 나의 모습과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실을 이미 겪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상실을 겪고 있는 상태죠.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와는 다른 거니까. 그럼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결국 인간은 또 관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나와 타인과. 그래서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관계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책을 읽든 어떤 드라마를 보든 내 인식의 눈, 내 개념의 눈에서 자기화가 되면 중심축이 잡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화의 소지가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죠. 근데 개념화 자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수시로 떠도는 정보들 너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 가지고 A라는 정보도 있대, B라는 정보도 있대, C라는 정보도 있대 라고 해서 내 안에서 교집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은 이거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개념화를 시키고 자기화 시켜서 얘기하는 버릇을 늘 가져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조금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쓰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1회차 때 이런 표현 드렸었는데 소중한 대상에 대해서 글로 써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글로 써보면 그 사람의 생부터 지금 나한테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만약에 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시로 아내 혹은 남편, 부모님을 편집해서 함축하라 그러면 사랑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들었던 원망, 미움의 본질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질 거예요. 제가 1회차 때 아내한테 서운한 말을 내뱉고 저수지에 가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내를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왜 내가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을 내뱉었을까. 인간이니까 내뱉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람이 어떤 순간에 내가 기분 좋은 상태, 내가 정의된 상태로 놓여져야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부로서 아니면 가족으로서 역할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순간 할 수 있는 어떤 외로운 표정, 슬픈 표정, 아픈 표정, 짜증나는 표정도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당연히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전 대화라고 봐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조차도 아내 혹은 남편의 모습이고 둘 다 노력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억만겹, 천만겹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겠죠. 제대로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얘기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말의 체력, 말의 근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 키워야 된다. 체력 키워야 된다는 거고. 저도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저는 이제 강의를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헬스를 끊어놓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고 못 가는 날이 훨씬 많아요. 지방을 가거나 이래버려요. 그래서 집에다가 사이클이랑 복근 운동, 철봉 걸어서 턱걸이도 하고 막 이러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체력이 있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또 아내랑 대화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쓰는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시집보다는 최근에 제가 쓴 것 중에 우리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말의 체력, 그리고 말의 근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말의 근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해서 이 시 읊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가 저번에 댓글 설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댓글 설정 아니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소중한 댓글도
실어주시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수는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그대 보는 것으로 하루를 더 다정하게 살았지. 서툴렀던 시간들도 겹겹이 쌓이니 그마저도 그리운 조각이 되고, 서로의 눈을 보며 잔상으로 남겼던 말들은 때로 꿈으로 다가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했지. 언 추위에도 두 손 잡으니 작은 웃음꽃이 피었지. 그 꽃이 선물 같아 한참을 품었고, 너와 나로 나뉘었던 말들은 어느새 우리가 되었지.